오늘이 제가 죽기 전 마지막 날입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교도소의 차가운 시멘트 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반려견 하루를 보고 싶다고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최서준입니다. 올해 52이 되었고 한때는 평범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민우가 5살 때 병으로 먼저 떠났고 그 후로는 저 혼자 민우를 키웠죠. 정비소는 그럭저럭 잘 되었고 기술자로서의 제 실력을 인정받아 단골 손님도 꽤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민우와 낚시도 가고 집 근처 산책로도 걸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5년 전 살인죄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요? 교도관들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형수가 가족도 친구도 아닌 개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게 이상했나 봅니다. 하루는 제가 키우던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민우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데려왔던 강아지였죠. 처음엔 반대했지만 민우의 간절한 눈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된 하루는 특히 민우를 끔찍이도 따랐죠. 민우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아직 살아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우의 이모가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나이가 꽤 든 개겠지만 아직도 그때처럼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일까요?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15년 동안 이 좁은 공간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뒤척였습니다. 처음 수감되었을 때는 바닥에 놓인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밤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때의 끔찍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악몽처럼 찾아왔습니다. 교도관이 제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가슴 한켠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보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었으니까요. 하루를 보면 어쩌면 민우의 마지막 순간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미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창살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하루를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이 세상과 이별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루를 통해 알게 될지도 모를 진실이 제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궁금할 뿐입니다. 교도소 방 안에는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민우가 10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하루와 함께 뒷마당에서 놀던 모습을 담은 그날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민우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비소에서 일하다 우연히 낡은 자전거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녹이 슬고 체인이 닳아 있었지만 며칠 동안 열심히 손봐서 새 것처럼 만들었죠. 파란색 페인트로 예쁘게 칠하고 반짝이는 안전등도 달았습니다. 민우의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겁니다. 처음에 민우는 자전거 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하루는 그런 민우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우가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함께 뛰어다녔죠. 한참을 연습한 끝에 마침내 민우가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민우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가 얼마나 눈부셨는지 모릅니다. 하루도 신나서 민우를 쫓아다녔고 저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는 학교에서 문제를 겪기 시작했고 제게 말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끔은 이 사진 속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민우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잘 살펴보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루가 민우를 지켜보았던 것처럼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민우를 지켜보았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창밖으로 들리는 새소리에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하루를 만나게 될 텐데 하루는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많이 늙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때처럼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민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일이면 하루를 만나고 어쩌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이 무거운 의문이 마침내 풀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지아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변호사였는데 제 사건을 맡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이 찾아왔다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제 사건 파일을 꼼꼼히 살펴보았다면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했다는 CCTV 영상도 편집된 흔적이 있다고 했죠.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냈다는 말에 잠시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일이면 하루를 만나고 그 다음 날이면 사형이 집행됩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에 윤 변호사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최서준 씨, 민우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를 언급하는 순간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었던 민우의 죽음 소식,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진 끔찍했던 날들까지 윤 변호사는 민우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언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담임교사가 은폐했던 사실들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저 하루를 만나게 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민우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고 저 역시 곧 그 아이를 따라가게 될 텐데. 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우의 학교 앞에서 찍힌 CCTV 사진이었는데 그날 민우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학생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사진이었죠. 창가에 앉아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하루를 만나는 것, 그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일 하루를 만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윤 변호사는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하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무언가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하루를 만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떨렸습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제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면회실 문이 열리고 하루가 들어왔습니다. 노령견이 된 하루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오지는 못했지만 절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얀 털에 곳곳이 회색빛이 돌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하루가 절 알아보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무색하게 하루는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목줄을 쓰다듬다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목줄 안쪽에 작은 금속 조각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열쇠였습니다. 녹이 슬고 오래되어 보이는 열쇠였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열쇠를 자세히 살펴보니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208이라는 숫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숫자는 민우의 중학교 사물함 번호였습니다. 민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의 사물함 번호였죠. 하루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열쇠는 어떻게 하루의 목줄에 들어있던 걸까요? 민우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걸까요? 그렇다면 이 열쇠가 가리키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교도관의 말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하루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면회실에 혼자 남아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윤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던 그 말. 이 열쇠가 혹시 그동안 찾지 못했던 진실로 향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됩니다. 하지만 이 열쇠가 가리키는 곳에 민우의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교도관을 불렀습니다. 윤 변호사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서둘러 교도소로 왔습니다. 하루의 목줄에서 발견한 열쇠를 보여주자 윤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중학교 사물함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민우의 사물함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가 찾아낸 당시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민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누군가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CCTV에는 그 장면이 없었지만 학교 경비원이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밝고 명랑하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학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춘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이 웅크려드는 민우를 보며 불안했죠. 어느 날은 민우의 교복에서 흙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넘어졌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그날 밤 몰래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민우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 강하게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윤 변호사는 민우의 담임교사를 만나봤다고 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그 교사는 마음에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민우가 학교 폭력 문제를 상담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가해자가 모 고위 경찰 간부의 아들이었기에 그저 참고 견디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열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뭔가를 감추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하루의 목줄에 그 열쇠를 숨긴 것은 분명 이유가 있었을 텐데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내일 아침 일찍 민우의 모교를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사물함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정오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과연 그 전에 민우가 남긴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민우야,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니? 그 말을 하기 위해 열쇠를 남겨둔 거니? 밤이 깊어갑니다. 잠시 전 윤 변호사가 민우의 친구였던 정수의 진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입을 열지 않던 정수가 마침내 15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정수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우는 학교에서 매일같이 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주동자는 강현우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의 아들이었죠. 강현우는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 민우를 협박했습니다. 신고하면 아버지의 정비소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비소에 세무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죠. 그때 민우가 유독 불안해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자신도 강현우 일당의 괴롭힘을 목격했지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우가 마지막으로 등교한 날 무언가 달랐다고 했습니다. 민우가 자신에게 작은 수첩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모든 걸 밝힐 거야. 그날 밤 민우는 학교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사고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날 옥상에서 민우와 강현우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민우가 자신이 모은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했고 강현우가 민우의 목을 조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정수의 진술서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제가 찾아간 경찰서에서 강현우의 아버지를 만났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민우의 죽음이 불행한 사고였다며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그대로 덮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강현우를 찾아갔고 격분한 저는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죠.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우가 그토록 용기 내어 모았던 증거들이 208번 사물함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증거를 지키기 위해 하루의 목줄에 열쇠를 숨겼다는 것을.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윤 변호사가 학교를 찾아갈 것입니다. 과연 15년이 지난 지금 그 사물함 속에서 민우가 남긴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새벽 4시 윤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현우의 아버지 강태훈이 당시 수사를 방해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15년 전 민우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양심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형사의 증언에 따르면 민우의 죽음 직후 현장에서 수첩과 휴대폰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태훈의 지시로 이 증거들은 증발해버렸습니다. CCTV 영상도 편집되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무시되었죠. 모든 것이 은폐되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208번 사물함의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진실이 담긴 열쇠. 강태훈은 이 열쇠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찾지 못한 걸까요? 윤 변호사는 당시 학교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강태훈이 직접 학교를 찾아와 민우의 사물함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우가 이미 모든 증거를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우가 세상을 떠난 후 강태훈은 학교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208번 사물함이 있던 건물은 리모델링 된다는 명목으로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공사가 미뤄지면서 그 건물은 15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 아이의 생명이, 한 가정의 행복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지금 민우의 학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208번 사물함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시계는 어김없이 정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은 8시간뿐입니다. 문득 하루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15년 동안 묵묵히 진실을 지켜준 하루. 그 목줄에 달린 열쇠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될까요? 민우야, 이제 아빠가 너의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구나.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침 6시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15년이 지났지만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208번 사물함은 그대로였다고 했습니다. 녹슨 사물함 앞에서 윤 변호사의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저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열쇠는 잘 들어갔지만 오랜 시간 동안 열리지 않아서인지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변호사가 힘을 주어 열쇠를 돌리자 마침내 딸칵 소리와 함께 사물함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민우의 일기장과 작은 녹음기,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기장에는 강현우와 그의 일당들이 민우를 괴롭혔던 날짜와 내용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녹음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민우를 협박하는 음성, 돈을 요구하는 음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우가 옥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녹음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용기를 내서 모든 걸 밝히려고 해요. 강현우가 아빠 정비소를 망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로 그들의 잘못을 밝힐 거예요. 하루한테 맡긴 열쇠로 이 사물함을 열면 모든 게 나와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그 뒤로 들리는 발소리, 강현우의 고함 소리, 신랑이 하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 비명 소리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더욱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강현우와 그의 친구들이 민우를 폭행하는 장면, 돈을 빼앗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경찰서에 드나드는 장면까지 민우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 변호사는 즉시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민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강현우의 폭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하지만 제 시계는 이미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증거들이 저의 사형 집행을 멈출 수 있을까요? 민우야,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너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거야. 아침 10시 교도소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속보로 보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5년 전 중학생 의문사 사건의 새로운 증거 발견, 경찰 고위 간부의 증거 은폐 의혹, 사형수의 아들이 남긴 마지막 증언 등의 헤드라인이 연이어 나왔다고 합니다. 윤 변호사는 검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우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언론은 들썩였고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SNS에서는 제 사형 집행을 멈춰달라는 청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11시 마침내 강태훈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15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진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그는 모든 것을 실토했다고 합니다. 증거 은폐, 수사 방해, 그리고 목격자 회유까지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11시 30분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재사형 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민우의 죽음과 제가 저지른 살인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시계는 12시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도소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형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정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득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진실을 지켜준 하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민우의 이모가 텔레비전으로 이 소식을 보고 있을까요? 하루도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지켜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을. 11시 50분 교도소장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팩스 용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입술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겨우 10분 남았습니다. 민우야,
이제 너의 진실이 모두에게 알려졌어.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구나. 정오 직전 교도소장의 입에서 마침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긴급 명령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제 사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서 민우의 마지막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교도소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정호의 종소리가 울리고 처음으로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찾아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심이 시작될 것이고 강태훈과 그의 아들 강현우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민우의 이모가 하루를 데리고 다시 면회를 왔습니다. 하루는 전과 다르게 기운차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우의 이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루가 15년 동안 그 목줄을 절대 벗으려 하지 않았다고, 마치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이제 저는 압니다. 민우가 왜 하루의 목줄에 열쇠를 숨겼는지를.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였으니까요. 하루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민우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낸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재심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검찰은 민우의 사망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고, 당시 은폐된 모든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태훈은 구속되었고, 도주했던 강현우도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갑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운 석양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제 마지막 석양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너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내가 그토록 용기 내어 모았던 증거들,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구나. 아빠는 이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비록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하루가 지켜준 그 작은 열쇠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진실에 도달할 수 있었어. 창가에 앉아 있으니 민우와 하루가 뒷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처럼 행복한 날들은 다시 오지 않겠지만 이제는 민우를 떳떳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져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지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온다는 것을.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로 하늘 서점의 문을 닫기까지 딱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이 작은 서점은 이제 재개발 계획에 따라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72, 이 서점의 주인입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졸업 후 한동안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30살에 처음 아내를 만났죠. 아내는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던 사서였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와 똑같았죠. 우리는 결혼하면서 무일푼으로 이 서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칸방에 살면서 서점을 꾸려갔습니다. 아내는 도서관 일을 그만두고 서점을 함께 운영했죠. 하루 종일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밤에는 둘이 앉아 새로 들여올 책을 고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겐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슬아의 자녀는 없었지만 서점에 오는 동네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였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된 그 아이들이 가끔 자신의 아이들 손을 잡고 찾아오곤 합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덕분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죠. 아내는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중에도 서점을 걱정했고 마지막까지 새로 들어온 책들의 목록을 체크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함께하자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유감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5시 늘 그랬듯이 서점 앞을 쓸고 있는데 낯선 택배기사가 찾아왔습니다. 받는 사람은 제 아내 김미숙이었습니다. 발신인도 없는 그 택배 상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서점 한켠에는 아내가 키우던 고양이 별이가 늘 앉아있던 방석이 그대로 있습니다. 별이는 20년 전 비 오는 날 서점 처마 밑으로 들어온 길고양이였습니다. 아내가 우유를 주면서 친해졌고 그때부터 우리 서점의 마스코트가 되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별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잘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아 서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택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1980년 아내가 23이었을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작은 신문 스크랩이 한 장 떨어졌습니다. 청년 실종 사건 미제로 종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왜 이 일기장을 지금 제게 보내온 걸까요? 누가 보낸 걸까요? 일기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별이가 문득 일어나 제 무릎으로 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점 밖으로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이 서점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 전에 저는 이 일기장이 말하려는 진실을 알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점의 불을 모두 끄고 난 뒤 평소보다 일찍 2층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을 펼치기 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1980년의 사진들을 찾아보니 그때의 아내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서관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지금의 서점 자리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지. 일기장의 첫 페이지는 4월 15일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열람실에 오지 않던 강 시장의 아들이 찾아왔다. 무언가를 급하게 찾는 것 같았는데 나를 보자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책상 위에는 1950년대 신문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 4월 18일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강민호가 도서관에 왔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와 함께였다. 도서관 구석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그 청년의 표정이 몹시 안 좋아 보였다. 퇴근할 때 우연히 들은 대화.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내겠다는 말이 자꾸 신경 쓰인다. 실종된 청년에 대한 신문 기사의 날짜는 4월 25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일기는 그 즈음에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이준혁이었다. 시청 민원실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한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보고 있지만 이상하다. 준혁 씨가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은 어디로 간 걸까?
도서관에서 본 자료들과 관련이 있을까? 별이가 제 무릎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내 곁에만 있던 녀석인데 아내가 떠난 뒤로는 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장 자리는 예전에 무엇이었을까요? 1950년대의 자료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일기장을 더 넘기려는 순간 낡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1953년 이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보여주는 문서였습니다. 아내는 왜 이 문서를 일기장에 끼워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일기장이 제게 온 걸까요? 아침 일찍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한밤중까지 일기장을 읽느라 잠을 설쳤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늦게 문을 연 적이 없었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전 9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 시장의 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서점 폐업 시점을 앞당길 수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다며 위약금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어젯밤 읽은 일기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 4월 21일자 일기였습니다. 오늘 강민호가 또 누군가와 도서관에 왔다. 이번에는 나이 지긋한 남자였다. 서류만 없애면 된다는 말이 들렸다. 준혁 씨는 이틀째 보이지 않는다. 불안하다. 지금의 강 시장은 그때의 강민호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이 땅에 대한 그의 집착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비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오후 도서관에서 일하는 옛 동료가 서점에 들렀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했던 김 관장님이었습니다. 서점이 곧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들러본다고 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1980년 당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실종된 청년 말이에요. 시청 문서고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땅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실종되기 전날 도서관에서 문서를 복사하는 걸 봤어요. 무척 급해 보였죠. 김 관장님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일기장에서 발견한 등기부등본 사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것이 이준혁 씨가 복사했던 문서일까요? 저녁이 되어 서점 문을 닫으려는 찰나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본인을 이준혁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40년 전 실종된 이준혁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신문에서 서점이 재개발로 사라진다는 기사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그때 그 땅이에요. 우리 가족의 땅이었어요. 6.25 전쟁통에 빼앗겼죠. 아들이 그 진실을 밝히려다가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이 일기장을 보낸 이유, 그리고 하필 지금인 이유를. 별이가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점을 닫기까지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 씨의 아버지가 다녀간 후 밤늦게까지 아내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의 기록들이 특히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준혁 씨가 도서관에 마지막으로 왔던 날 그가 복사한 서류를 보관함에 숨기는 것을 보았다. 하필 그날 강민호가 도서관에 들어오는 걸 보고 급하게 숨긴 것 같았다.
이후로 준혁 씨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보고 있지만 강민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아내는 그 서류를 봤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40년 동안 침묵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전 서점 정리를 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오래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도서관 보관함 열쇠였습니다. 아내는 퇴직할 때 이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던 걸까요? 갑자기 누군가 서점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강 시장의 비서였습니다. 이번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점 폐업을 내일로 앞당기라는 통보였습니다. 거절하자 비서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박정호 씨 40년 전 일은 그대로 묻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아내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떠난 후 별이가 책상 위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했습니다. 별이가 앉아있던 자리 아래 바닥재가 살짝 들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내가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작년 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예상한 대로 되었다는 뜻이겠죠. 강 시장이 결국 이 땅을 건드리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서관 보관함 17번에 가보세요. 이준혁 씨가 남긴 진짜 서류가 거기 있어요. 40년 전 그날 밤 제가 서류를 옮겨 놓았거든요. 창밖에서 검은 세단이 서점을 감시하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보입니다.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4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끝까지 밝혀낼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덮어둘 것인지. 비가 그치고 달빛이 깊어가는 밤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지만 김 관장님이 보내준 경비실 열쇠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 아내가 일하던 이 도서관은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내부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지하 수장고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며 아내의 일기를 떠올렸습니다. 4월 24일자 일기였습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야근을 했다. 준혁 씨가 숨긴 서류를 17번 보관함에서 발견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땅은 원래 이준혁 씨의 할아버지 땅이었다. 6.25 전쟁 중에 강 시장의 아버지가 위조 문서로 빼앗은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서가 아직 어딘가 남아있다고 한다. 수장고에 도착하자 간간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보관함을 찾아갔습니다. 13번, 15번. 마침내 17번 보관함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열쇠로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1953년부터 1980년까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사본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혁 씨가 수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강 시장 아버지의 자필 고백서를 발견했다. 전쟁통에 이 씨 가문의 땅을 강탈한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이다. 원본은 시청 지하 문서고 B-13 서랍에 있다.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도서관에 발걸음도 하지 않던 별이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위층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가 노트를 품에 안고 재빨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도서관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보니 별이가 창가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강 시장에 사람 들릴까요?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 그들이 이 노트를 발견하기 전에 시청 문석으로 가야 합니다. 아내와 이준혁 씨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진실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벽 5시 청소부로 위장해 시청에 들어왔습니다. 김 관장님의 도움으로 구한 청소업체 유니폼 덕분이었습니다. 지하 문석으로 가는 길은 아내의 일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는 지하 문서고 가는 길이 그려져 있었다. 주차장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된다고 했다. 그날 이후 준혁 씨는 영영 사라졌다. 경찰은 수사를 중단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 강민호가 그날 밤 늦게까지 시청에 있었다는 것을. 문서고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지하에서 B-13 서랍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구석에서 녹슨 캐비닛을 발견했습니다. B-13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서랍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일기장 속에서 떨어진 열쇠가 생각났습니다. 도서관 보관함 열쇠인 줄로만 알았는데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서랍에 넣어 보았습니다. 딱 들어맞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1953년 8월 15일자로 된 강 시장 아버지의 자필 고백문이었습니다. 나는 이 고백문을 남긴다. 전쟁 중에 이상철의 토지 문서를 위조하여 빼앗은 것은 나 강대성이다. 이상철은 피난 중 사망했고 그의 아들은 행방불명되었다. 나는 그들의 토지를 부당하게 차지했다.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죽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평안치 못할 것이다. 이상철은 이준혁 씨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들, 즉 이준혁 씨의 아버지는 전쟁통에 헤어졌다가 나중에 살아 돌아왔지만 이미 모든 재산을 잃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준혁이 그 진실을 파헤치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둘러 고백문을 품에 넣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 시장과 그의 비서 그리고 몇몇 남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때처럼 이번에도 조용히 묻혀질 겁니다. 강 시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하 문서고에 울렸습니다. 그의 말은 곧 이준혁 씨의 실종 사건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다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지하 문서고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두리번거리는 그때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화재 경보를 울린 것 같았습니다. 강 시장과 그의 사람들이 잠시 당황한 사이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입니다.
박정호 씨, 이쪽으로 오세요. 김 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비상구 쪽에서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의 혼란을 틈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는 강 시장이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좁은 비상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김 관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미숙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야 열어봤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후 김 관장님이 건넨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때가 되면 정호 씨를 도와주세요. 저는 암이 재발했다는 걸 알았을 때 이 비밀을 더는 혼자 간직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 시장의 세력이 너무 커져버렸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호 씨가 진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김 관장님의 말에 따르면 아내는 투병 중에도 이준혁 씨의 가족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이준혁 씨의 아버지를 찾아냈고 그분이 보관하고 있던 또 다른 증거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이준혁 씨 아버지께 받아온 겁니다. 김 관장님이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1953년 당시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철 씨의 가족 사진, 그리고 그 뒤에 적힌 메모들, 땅 문서를 빼앗기던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발견된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강대성의 양심 고백을 녹음한 거라고 해요. 이준혁 씨가 사라지기 전에 아버지께 맡긴 것이라고 합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점 폐업까지는 이제 단 하루. 하지만 이제 저희에겐 강 시장을 멈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지켜온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침 8시 시청 근처 오래된 다방에 모였습니다. 김 관장님이 구해온 카세트 플레이어로 녹음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40년 전 강대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녹음은 내 죽음 이후에 공개되어야 한다. 1953년 나는 이상철의 가족이 피난 중이라는 사실을 이용했다. 군 장교였던 내 동생을 시켜 위조 문서를 만들었다. 그들이 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토지를 가로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는 진실을 알아냈지만 내가 이미 이 도시에서 큰 권력을 가진 후였다. 그를 협박했고 결국 그는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다. 그의 아들 이준혁? 그 청년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려 했으나 갑자기 테이프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그것은 강 시장,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고백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테이프는 계속되었습니다. 격렬한 말다툼 소리, 그리고 쓰러지는 소리, 강대성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강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강민호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 모든 것을 은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연사한 것으로 위장하고 고백 테이프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이 그 사실을 알아냈고 김 관장님이 충격에 빠진 채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가
이 테이프를 복사해서 보관했던 거군요. 원본은 강민호가 파괴했겠지만 복사본이 이렇게.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다방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강 시장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테이프의 내용은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 관장님이 젊은 시절 일했던 방송국 후배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창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강 시장의 검은 세단이 도망치듯 멀어져 갔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오의 뉴스는 강 시장의 체포 소식을 전했습니다.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자마자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40년 전 이준혁 실종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청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 시장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연행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의 비서들도 차례로 체포되었고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오후 이준혁 씨의 아버지가 서점을 찾아오셨습니다. 90이 넘은 고령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40년이요. 40년 동안 기다렸소. 우리 준혁이가 그토록 밝히려 했던 진실을 마침내 세상이 알게 되었구려. 이준혁 씨의 아버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1953년 이 땅에 지어졌던 옛 한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이준혁 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준혁이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소? 검찰에서 옛 시청 부지를 발굴하겠다고 하더군요. 김 관장님이 들고 온 신문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 시장의 측근이었던 비서가 자백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준혁 씨가 사라진 그날 밤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이가 창가에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아내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 우리 서점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부디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이곳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망이 담겨 있으니까요. 저녁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강 시장 일가가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고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논의된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서점에서 저는 아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책장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이제 이 서점은 새로운 역사의 증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점을 닫기로 했던 그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의회가 이 지역을 근대문화유산 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강 시장이 추진하던 재개발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 뒤편 공사 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DNA 검사 결과 이준혁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0년 만에 그가 마지막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준혁 씨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더 이상 한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이준혁 씨의 아버지가 저에게 낡은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1980년 이준혁 씨가 쓴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진실을 알게 될 때까지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서점으로 돌아오니 많은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서점을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서점이 이제는 단순한 책방이 아닌 이 도시의 역사와 정의를 지켜낸 상징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서점 문을 닫으려는데 별이가 문득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노을빛이 서점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아내의 일기장을 비추었습니다. 문득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서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이곳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희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언젠가 모든 것이 밝혀지면 이 서점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거예요. 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가로수에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아내와 함께 이 자리에 서점을 열었던 그 봄날이 떠오릅니다. 이제 이 서점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지켜낸 진실, 이준혁 씨가 바친 젊음, 그리고 정의를 향한 모든 이들의 염원을 담아 오늘도 저는 서점 문을 엽니다. 별이는 여전히 창가의 방석 위에 앉아 봄날의 햇살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